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9.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번 공시지가 발표에 따른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파장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19.08% 상승했습니다. 이 교수님, 이게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네요. 그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숫자 자체가 좀 달라진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오른 걸로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사실은 뭐 이 상승률 자체가 실거래가 상승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실거래가 지수하고. 그래서 예. 뭐 얼토당토 하지는 않는데 네네. 이 정도로 실제 상승한 그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공시 가격을 조정을 하면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과감한 선택이죠. 네네. 좀 지나친 부담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상승률 숫자로만 봤을 때는 1년 전에 비해서는 한 3배 넘게 지금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네, 저도 뭐 뉴스 보고 보도자료 내용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예. 뭐 예상은 했었죠. 뭐 현실화한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예. 많이 올리겠다. 뭐 서울, 부산 정도 많이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국 평균이 작년이 5.98%였거든요. 그러니까요. 5.98인데 전국 평균이 19.08로 올랐으니까 뭐 이거는 엄청나고요. 서울은 19.91%, 작년이 14%였거든요. 14.73%. 그래서 더 높아졌군요. 서울이 또 작년에 많이 올랐다. 14%도 엄청나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지금 거의 20% 가까이 올랐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냥 0.02였는데 지금 19.67%. 뭐 이번에 보면 다 올랐습니다. 뭐 강원도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근거가 뭘까? 물론 뭐 산출 내역이라든지 뭐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했겠지만 어떻게 아무리 시세가 올랐다고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도 될까? 오히려 현실화라는 정부의 목표에 맞춰서 좀 억지로 끼워 맞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게 네. 올리더라도 현실화율을 좀 천천히 5년, 10년에 걸쳐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막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고 이게 너무 급하게 달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규정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지난해 워낙 아파트 가격이 많이 전국적으로 올라서 오르겠다라는 예상들은 다들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 현실화율 정책하고 맞물려서 급격하게 변동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아파트 가격대에 따라서 25년, 30년까지 현실화율 90%까지 맞추는 장기 계획들이 있잖아요. 로드맵이 그렇죠. 이미 발표돼 있는 상황인데 그 계획대로 지금 뭐 완벽하게 올해 인상률이 현실화율이 적용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세 반영 등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오른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종시가 70%나 올라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서울에서도 강남권 고가 지역보다 강북 노원 같은 중저가 지역들의 인상폭이 훨씬 더 크고 지난해 공시가격 발표 때에는 마이너스 변동까지 있었던 지방 도시들이 올해 두 자릿수 이상 오른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이던 지방이나 중저가 지역들이 너무 많이 빠르게 오르면서 네. 사실은 정부가 여러 가지 세금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하지만 인상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목표 로드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하나 있고, 지난해 뭐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던 집값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 두 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고 제가 인터넷 댓글을 봤더니 집값을 내가 올렸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현실화율에 대한 그런 조정은 큰 그 영향을 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 시세 변동분을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게 이제 올해의 어떤 결과물이죠. 네네. 근데 사실 그 전에 뭐 서울만 오르다가 그게 이제 뭐 경기도로 퍼지고 예. 이런 풍선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작년이 사실은 전국이 다 오르는 방향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반영을 한다라는 게 이게 적당한지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을 보유세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예. 어느 정도의 어떤 버퍼를 주거든요. 그 오른 완충을 대로 할 다 수 있게. 그 보유세 부담으로 넘기게 되면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다 틀리지만 뭐 어떤 데는 처음에 산 실거래가 그 가격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나라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그 가세에 대한 부담을 5%를 상한으로 해서 유지하는 캡을 지자체도 또 씌워놓은 있고. 데가 있군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오르면 큰 부담이죠. 그게 조세 저항으로 이제 다가오고 이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버퍼를 주고 운영을 하는데, 이 관련된 보유세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다주택자는 300%, 네. 1주택자는 150%를 상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유지하는 나라가 없죠. 이건 큰 부담이라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인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지만 이 조세 부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렇게 공시가격 발표되고 나서 뭐 지금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린 그러면은 내가 집값을 올리게 했냐 뭐 이런 불만과 함께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는 로드맵이 있다면 그럼 앞으로 또 오르겠네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내년에도 또 오르겠죠. 이게 기준일이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작년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올해 지방 집값이 조정이 되거나 떨어져도 작년에 오른 부분에 대한 세금은 고스란히 내야 된다는 불합리함이 있고, 아까 세종시 말씀하셨는데 네. 세종시가 작년에 5.76%였는데 이번에 공시가격이요? 70점 변동률이 이번에 5.76. 70.68%로 올랐거든요. 70.68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게 눈을 의심했는데 이게 진짜 그러게요. 70이 맞나 한 번 더 봤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반발이 나올 수 있죠. 세종시 집값이 어떻게 올랐냐면 작년에 행정수도 이전, 뭐 국회 이전 발언이 나오면서 그렇죠. 급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 발언을 누가 했냐 그러면 바로 정부 여당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70%라는 있게 되네요. 이게 폭탄을 맞게 돼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정확한 기준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올해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그러면 떨어진 폭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민들은 오르는 건 올랐는데 진짜 예. 어떤 기준, 어떤 프로세서에 의해서 어떻게 올랐고, 만약에 가격 시세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바로 반영이 되는 건지 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블라인딩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해버리니까 좀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오르고 세율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시가격만 오르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뭐 중과세라든지 영향을 다른 줄수 부담도 있는, 계속 늘어나기 네.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생겨서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실수요자, 1주택자들 뭐 정부에서는 구제 방안 뭐 일부 이렇게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 저는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떤 뭐 구제 방안이라든지 다른 프로세스를 건드리기보다 차라리 공시가격 자체를 좀 더 현실화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급격한 현실화는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고 나서 그걸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네. 좀 이번 기회에도 좀 제대로 좀 요즘 미리 시장 좀. 상황도 안 좋잖아요. 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오히려 조세 저항, 반발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김규정 소장님, 지금 세종시가 70% 참 저도 숫자를 좀 보고 너무 놀라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70%가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지난해 세종시의 아파트 값은 한 45% 정도 네, 실거래 기준으로 네. 한 50% 가까이 올랐죠. 오른 상황이라면 이 간극은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이제 공시가격 조정을 한 건데 지난해 세종시 평균 인상률보다도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훨씬 많이 예, 올랐잖아요.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 전까지의 현실화 반영률이 조금 낮았던 부분이 이제 로드맵에 따라서 한꺼번에 갑자기 상향 반영이 조정이 된 되면서 오른 거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평균보다도 더 높거든요. 세종시가 아무래도 새 아파트 위주로 새로 만든 신도시다 보니까 인상률이 높다는 얘기신 거죠? 공시가격 인상률도 70%로 네. 전국에서 제일 높고요. 높고요. 도시의 아파트를 쭉 줄 세웠을 때 중간 가격을 의미하는 중위 가격도 서울 3억대에 비해서 훨씬 높은 4억 중후반대까지 올라서 세종시가 지금 중위 가격이 제일 높은 걸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새 아파트 기준으로 새로 만든 신도시다 보니까 네네. 좀 아무래도 좀 저렴한 공동주택들이 별로 없겠죠. 낡은 공동주택이 그렇죠. 없으니까요. 새 그래서 집들이니까. 높은 상황이고 지난해 실거래량 신고된 게 전년에 비해서 2배나 늘었거든요. 세종시가. 거래량 자체도요? 예, 새 아파트 새로 지어지고 이제 추가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도 외지에서 많이 몰려서 네네. 그런 것들이 일시에 반영된 것 같은데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네네. 문제는 이제 교수님이랑 소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속도랑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상승과 하락할 때의 실시간적인 반영의 이제 해줄 수 있을 여부 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신다는 건데 그렇죠. 그동안의 진행 상황들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1년 단위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시스템 자체도 그렇지만 예. 실제로 이제 상승 부분의 반영보다는 이제 하락이나 변동 부분의 반영은 좀 잘 되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 해에 내야 되는 재산세 현금 비용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예. 정부가 이제 완화 조치나 경감 조치를 쓰겠다고 여러 가지 발표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늘어나는 분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보유세라든지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각종 이제 세부담, 뭐 각종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숫자를 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놀라실 것 같아요, 교수님. 글쎄요, 걱정이 많겠죠. 지금 뭐 그러니까요. 관련된 그 공시가격이 오르면 사실은 뭐 그 과표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관련된 세율도 누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계산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뭐 기사들을 보니까 어떤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종부세까지 포함하면 4억을 내야 되는 데도 있고 막 4억을 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최고 세율이 지금 올해부터 적용되는 게 6%가 최고 세율로 바뀌었으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 그 기본적인 공시 가격 인상과 함께 이제 피부로 와닿는 시점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최고 세율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네, 비율을 다주택자 말씀하신 경우에 거죠? 최고로 원래 3.2%였는데 그게 6%로 이제 6% 로 인상이 올라간다는 됐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과도한 건지에 대한 좀 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종부세와 관련된 부분은 뭐 국내 어떤 세 부담이라는 게 예. 국제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굉장히 좀 지나치죠. 그래서 과도한 수준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그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부유세 같은 경우를 보게 네네. 되면 이게 이제 총 자산액이 아니라 순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과표 금액의 한 50%를 부유세로 매기는 거예요. 베이스로 해서 1.5%의 세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이제 공제되는 기본적인 자산액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 부담이 이제 크지 않은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를 현실화하는 구도도 있지만 네네. 뭐 세율에 대한 부분을 6%로 가져가고 이러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물론 1주택자에 대한 경우가 굉장히 차별화되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구도 하에서 또 한 가지 또 뭐 건보료라든가 준조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네.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네, 연동돼서 사실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부과된 것들이 있죠.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좀 뭐 부담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세부담을 늘리면 다주택자들,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게 정부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할까요? 못 버티는 분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뭐 1년에 특히 이게 고정 수익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은퇴 세대들 뭐 이런 분들은 네. 사실 월 고정 수입이 없는데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월로 따지면 나라에 정부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셈이네요. 버틸 수가 없으면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걸리냐면 팔면 또 양도세에서 또 걸리거든요. 그렇죠. 양도세에서도 걸리고 여러 가지 뭐 걸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세율도 고가 주택일수록 굉장히 중과세 또는 더 높게. 기준이 높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이게 문제가 됐고 이게 집값 상승의 주범이냐라고 하면 물론 비싼 집을 여러 채를 뭐 많이 사신 분들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뭐 20년 전에 한 채 사는 분들 그런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팔아라고 하면 또 양도세에 부딪히게 되는데 저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좀 있어요.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요. 또 예. 재산세를 낸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잖아요. 그렇죠. 내가 집을 가지고 갖고 있어서 있는 내가 것만으로도. 얻는 이익은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내가 집 살 때 취득세도 냈고 재산세를 뭐 얼마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내면서 잘 살다가 팔 때는 또 양도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도세도 지금 한 60에서 70% 되잖아요. 2주택 이상이 되면. 그러면 팔 때 이미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절반 이상의 세금을 내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내고 추가로 또 종합부동산세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부담해야 낸다.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억울한 감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약간 불만이라면 그래도 내야 된다. 내가 잘 살고 내가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라고 한다면 노블레스 오블레즈처럼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을 받고 고마움을 받으면서 그 돈이 어디 사용될까? 뭐 공공주택이라든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뭐 청년주택 이런 데 사용되는 주택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을 어디 사용하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사용되는지도 모르면서 집값 상승 주범으로 몰리면서 이렇게 억울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만 좀 예. 요번에 이제 나온 그 공시 가격과 관련된 부분에 네. 좀 눈에 띄는 게 노원구 같은 경우에 30%를 올렸고 이제 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뭐 10 몇 퍼센트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뭐 세부담 때문에 갖고 있는 주택을 매각할 거냐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은 이유는 예. 그게 이제 가격 안정 효과를 낼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어떤 세금 부담의 증가라는 게. 근데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발생했던 현상인데 고가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세금 부담을 늘려놓으니까 사실은 차고가 저가 주택에 대한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이 오른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 쪽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작년 같은 상대적으로 경우에. 그러네요. 근데 노원구나 동북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거래가 지수로 30%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풍선 효과로 고가 주택의 세금을 늘려서 뭐 나름대로 뭐 가격을 조금 덜 오르게 한다라는 그런 부작용이라는 게 사실은 서민층을 위한 주택 가격을 더 올리는 효과를 밀려서 발생시켜서 그쪽으로 높이는 그래서, 영향이 되는군요. 차별화된 어떤 보유세 부담이라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느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뭐 숫자만 나오는 거 봐도 뭐 강남은 두 자릿수 10%대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면 그 위쪽 지역을 보면 좀 20-30%라는 아주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가격이 오르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뭐 기사나 이렇게 뭐 보도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런 두 가지 댓글이 있는 것 같아요. 은퇴자인데 소득이 없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갑작스러운 세부담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저렇게 비싼 집에 살면 그 정도 세부담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몇십억짜리 살면서 몇천만 원 그 1, 2천 못 내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굉장히 양극단으로 나오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이 참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공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에 맞춰서 책정하고 예.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세금이라던가 뭐 지원 복지 정책이라던가 연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으로 세우는 부분들은 다 동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긴 하고 뭐 상대적으로 그동안 현실화율이 좀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높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70%가 막 넘은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될 거다라는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는 계획들도 알려져 있었고 그렇죠. 이제 예상들을 한 부분이긴 한데 생각보다 올해 인상폭이 좀 너무 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실화 부분에 뭐 세수 확보라던가 그에 통한 뭐 매각 유도를 통해서 가격 안정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작용들을 한 것들이 더 많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속도가 빠르고 이제 부담을 겪는 이제 국민들이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수순에다가 뭐 목표했던 시장 안정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끌어내지 못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내년에 올해 이제 내게 되는 재산세 증액분은 3,600만 원 정도. 3,600억 원 정도라고 해요. 전체가 다 하면 재산세 재산세로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뭐 종부세는 인별합산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이 되어봐야 사실 그렇죠. 알 이제 수 계산이 있기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얼마나 늘어날지 현재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재산세나 뭐 이런 세수 증가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뭐 어떻게 보면 효과가 효과를 있다고 볼 수 정부 있는데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부담해야 되는 국민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실제 소득 상황이라던가 경기 상황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하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예. 감당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부가 조금 예측한 목표 중에 하나인 뭐 고가 지역의 다주택자 매물 처분이 될 거냐 뭐 그거라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전년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전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장기 보유자들의 양도세를 사실 할인을 해주면서 팔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네. 상당 부분 거래가 됐고 뭐 증여세도 올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증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양도세나 종부세를 더 올릴 테니 올리기 전에 팔아라라는 정책을 그렇죠. 쓰고 있거든요. 올해 네네. 5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섣불리 팔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증여세도 올라서 뭐 증여 이런 작업들도 그 하기 부담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연말이나 6월에 책정되는 재산세나 뭐 7월, 9월에 내야 되는 재산세 부분 현금 마련을 위해서는 뭐 다른 재원을 지금 마련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결국에는 뭐 세놓고 있는 전세나 월세를 인상시킨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저희가 의도한 목적대로 그럴 시장이 수도 움직여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정부는 의도가 그런 거잖아요. 다주택자들에게 세부담을 높여서 이 집을 좀 내놓게 하면 이제 매물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서 공급이 많아지는 효과를 내니까 집값이 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세금을 내는 부담보다는 집값이 더 많이 오르니까 뭐 안 내놓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지금 김규전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이거를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한테 뭐 떠넘기는 식의 행태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또 세입자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뭐 정가가 하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년인가요? 한 15년 정도 지났나요? 이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과연 그러면 효과가 있었을까?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었을까? 따져보면 효과가 없었거든요. 이게 뭐 15년 동안 집값이 안 올랐냐 그러면 안 오르지도 않았고 그렇죠. 매물이 늘어났냐 그러면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팔아야 돼서 파는 거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매물을 내놓은 경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효과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당연히 제가 집주인이라도 생각을 하겠죠. 팔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이 막히고 그렇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세입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데 전세 가격을 올리는 게 힘들다면 반전세로 해서 월세 부담을 당연히 올리겠죠. 나라에 150만 원 종합부동산세 월세를 내야 된다면 세입자한테 결국에는 100만 원 뭐 이렇게 더 올려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팔지 않다면. 그래서 저는 이게 긍정의 효과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더 걱정이 되는 건 올해 말에 이제 고지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오고 내년 되면 더 오를 텐데 예. 내년 12월에 또 고지서가 나오면 집값이 계속 상승이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반전의 상황,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는 집주인들이 또 매물을 막 내놔요.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집값도 오르지 않는데 뭐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세금 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때 매물을 쏟아부었을 때 과연 우리 사회,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또 다른 문제, 지금과는 반대의 또 다른 문제가 충분히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집주인을 뭐 압박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지금이라도 좀 거둬들여야 될 것 같고 좀 합리적인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왜 강남을 잡으려고 했더니 그 외에 다른 지역이 풍산 효과를 받아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지금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지적을 주셨는데 이렇게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도 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이번 정부에서 재산세 전가 효과는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초반부터 했는데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뭐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프랑스의 부유세와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 보유세의 또 다른 개념은 임대 소득과 관련된 어떤 과세 성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유세를 가격에 대해서 매기는 나라도 있고 또 뭐 프랑스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는 그 산정될 수 있는 임대 가치의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를 내리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그 월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 대비 그 임대소득 그 비율이 한 3%? 뭐 30% 남짓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30%의 세율을 매긴다 그러면 가격 대비해서 한 1%가 어떻게 보면 맥시멈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6% 이렇게 매겨버리면 아니 나는 받는 돈이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5%는 딴 데서 막 돈을 도달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장사는 할 수가 없죠. 어쨌든 뭐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필요한 주택들을 제공해주는 또 나름대로 긍정적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그런 노력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전세의 비중이나 보증금의 비중이 높은 계약들이 많았었는데 현금 흐름에 대한 요구를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임대인의 요구가 생길 거고 지금 벌어진 현상들이 이제 반전세나 보증금 월세 계약들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거기다 또 더해서 월세 자체도 어쨌든 옛날에는 얼마 안 받아도 됐었는데 이제 월세를 세금을 내려고 하면 월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월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상승률이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뭐 최근에 뭐 부동산 114 지수라든가 뭐 KB 지수를 보게 되면 월세 지수가 뭐 월간 뭐 한 1%씩 쭉쭉 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공시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그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똑같이 그 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부세 세율이 인상이 되고 나서 그 노무현 정부 2007년부터 한 2년 동안 월세 지수로 부동산 일세 월세 지수를 봤을 때 한 20% 올랐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올랐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월세 부담에 대한 게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여전히 많은 부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계속 누적적으로 좀 더 폭발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도 주거 안정인데 이런 상황들, 이 과연 주거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결국은 월세 부담이 늘어나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반전세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결국 서민들의 주거를 흔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각각의 제도 변화나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 당위성이 있어요. 그렇게 할 만한 좋은 이제 목적들을 갖고 있는 것들인데 너무 한꺼번에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변화를 저희가 소위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통제를 한다던가 관리를 하는 데는 굉장히 좀 미흡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실제로 저희가 임대차 이제 3법까지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시범 시행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월세 전환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매물 잠김 때문에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조금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전세 매물 신규 거래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월세를
이제 세입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최근에 월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렇게 공시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다주택자들에게는 뭐 세금을 부담하기 위한 정가나 뭐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면 네. 늘어나고 있는 월세 계약건들에서 세입자들 신규 월세 계약하시는 분들이 높아지는 월세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시적으로 또 이사철 지난 다음에 전세나 월세 거래나 가격 같은 것들이 좀 안정됐다라는 이런 분석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네. 저희가 또 변수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금리 문제라던가 아니면 또 이런 전세 시장에 직접적으로 수급 영향을 주는 3기 신도시 포함 공급 계획이나 네.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전월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 인상 같은 것들이 또 매매도 자극하게 되는 어디로 지금 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변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한 속도로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좀 예측하고 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게. 상황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부동산 얘기하면 아마 이 얘기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계속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뭐 의혹이 제기된 거는 광명과 시흥 신도시에 58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뭐 100억 원까지 투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또 공시지가가 얽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게 공시지가가 신도시 개발할 때 뭐 보상가를 줄 때 1.5배 안팎으로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1.5배 안팎으로 이제 주다 보니까 이들은 이거를 굉장히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알고 투기에 뛰어든 건 아니냐. 그러지 않았다면 과연 58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그냥 땅에다가 거기 아무것도 아닌 땅이었잖아요. 쏟아부을 수 있었겠냐라는 지금 또 의구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의혹이 의혹을 묻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공시가격 상승까지 감안을 해서 토지 투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토지 투기하면서 공시가격까지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물론 다른 국민들은 이득이 더 크겠죠. 묘목을 심고 이런 걸 네, 보면 묘목도 심고 네. 뭐 입주권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 뭐 분할해서 쪼개팔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지구 안에만 투자한 건 아닐 거잖아요. 네. 바깥에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맞아 떨어졌는데 뭐 오이밭에는 신발끈도 조심하라 그랬다고 이게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될 일을 저지르고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까지도 맞물리게 되고 네.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보상금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심을 안 사야 되는 상황인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려서 이걸 아닌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상황이죠. 국민들은 그렇게 믿어버리거든요. 야, 너희들이 비밀 정보, 업무상의 비밀 정보를 가지고 이게 투기까지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안 했겠냐. 지금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이거 뭐 아니라고 해도 뭐 믿어줄 국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국민들은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 뭐 당연히 다 했겠지. 무너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라고 해명하기보다는 빨리 제대로 이렇게 좀 투기 조사를 해서 일벌백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에 대해서 미리 내부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국민들의 머릿속에 뇌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시가격의 어떤 정상화 현실화도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뭐 합리적인 의심은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합리적인가요? 국민들이 생각해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안 했겠니? 어쨌든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정서가 있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 있어서 사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감정적인 그런 구도 속에서 뭔가 합리적인 얘기를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이. 감정이 안 섞일 수가 없죠. 사안 자체가. 그래서 참 말하기도 네. 참 조심스러운데 네. 뭐 이번 뭐 광명 시흥 사태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게 신도시가 아니고 민간 개발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은 좀 따져볼 게 사실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신도시의 보상을 받기 위한 투자였느냐 아니면 다른 식의 뭐 민간 개발에 대한 좀 더 수익성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한 활용이었느냐 그것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가 그렇죠. 있어서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좀 뭐라 이번 말하기 좀 정부에서 어려운, 네. 공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 뜨거운데 그래도- 거기다 기름을 붓는지 참 이게
컨트롤 타워가 이걸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평정심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걸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좀 느낌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은 이 뭐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조금 나중에 차분해지고 나서 이렇게 지금 시점을 바라보면 좀 과했겠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적잖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뭐 영끌을 해서 집 사고 집 계약했더니 중도금 못 내서 집 계약 해지하게 되고 뭐 이런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보고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얘기는 뭐 실제로 로드맵은 18년도부터 이제 공론화돼서 2000년도에 확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 전부터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은 계속 문제죠. 꾸준히 너무 차이가 제기됐던 많이 부분이죠. 난다. 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 역전 현상 같은 것도 벌어지고 그래서 네. 현실화 반영을 조금 뭐 계획을 좀 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이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결정하신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 우연찮게도 실제로 그 신도시 대상 거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18년도에서 20년도 사이 중간에 저희가 로드맵이 발표돼서 네.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오르게 되면 어쨌든 기본적인 보상 구조상 보상 금액이 올라가는 거기는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다들 이제 국민들의 공분이 이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보상금을 더 늘려주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이제 그냥 분석들이 의구심. 나오다 네. 보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지금 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도 여러 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신도시를 아예 그냥 뭐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도 막 여론이 조성되는 것처럼 발표 자료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것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지금 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비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 뭐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만드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죠. 또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 안에서 또 신도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종이 뒤집듯이 뭐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럴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신뢰나 불신의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아예 이제 개발 정책이나 이런 것들까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회적인 여론이 조성되다 보니까 남은 이번 정부의 임기 동안 사실상 이제 진행 중인 주택 공급 정책들이 제대로 가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진행하지 않으면 거의 1년 동안 뭐 사회적으로 서로 계속, 대립만 하고 논란만 공급 되고. 정책은 유야무야 되다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은 근데 걱정이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학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실무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그냥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예, 예. 항상 뭐 비판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렇죠.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것인가를 네. 체크하시게 되죠. 정책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신도시가 개발된 부분도 사실 이사 대책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무리가 많았죠. 그거는 뭐 공공 주도의 뭐 LH를 앞세워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번 대상이 되는 뭐 다른 이미 그 지정된 뭐 3기 신도시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광명시흥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벌써 그게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단지로 지정이 됐다가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해제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뭐 신도시의 그 수용 방식의 공영 개발로 갈 거냐, 민간 그 개발의 그런 구역별 개발로 갈 거냐에 대한 그런 저울질이 있었던 이제 상황에서 사실은 한번 해제된 구역을 지구를 다시 지구로 지정해서 신도시로 간다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건 뭐 지금 이런 LH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어도 사실은 광명시흥 신도시가 진행되는 그런 구도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처럼 잘 진행이 안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그냥 수용을 해버리면 이건 끝까지 가야 돼라고 이제 믿을지 모르지만 저의 생각은 그거 처음부터 굉장히 과도한 거였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종부세에 대한 이번 정부에서 강화된 뭐 6%의 세율 이런 것도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이번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면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너무 과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판단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나온 얘기가 팔 거냐 안 팔 거냐 이번 정부 끝나면 달라질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기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지금 수준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과한 그런 과세 기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정부 들어서면 좀 정상화의 어떤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게 이사 대책을 정말 있는 그대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따라오는 게 LH를 그만큼 몸짓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큰 공룡인데 그렇죠. 그걸 이사 대책을 뭐 만든지 안 만든지도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대책의 추진력만 봤을 때는 그렇죠. 더 많은 인력 공급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적 투입을 지원이 해야 필요하다. 되는 거고 몸집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사 대책이 나왔을 때 많은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저거 될 거야? 가능하겠냐? 물량이라는 것도 달성 가능한 거야? 근데 사실 달성 가지 않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뭐 주어진 기분은 정책으로 바꿀 수 없는 걸로 받아들인 것 자체도 사실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원점에서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3기 신도시 뭐 지역을 두고는 뭐 각종 논란이 있었지만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고 공급을 통해서 주거 여건과 주택 시장을 안정화해야 된다는 뭐 목적 자체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LH가 이렇게 투기 의혹 각종 비리의 약간 온상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이들이 주도하는 공공이 주도하는 3기 신도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연 제대로 하겠냐에 대한 의문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정책의 일관성 당연히 중요하죠.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일관성의 기본 바탕은 정책의 신뢰거든요. 정부와 공공기관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도시가 과연 추진되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했었고요. 사실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가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지금 논의해버리게 되면 2018년도에 발표해서 벌써 3년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은데 이걸 지금 취소하기에는 너무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단 광명 시흥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 MB정부 때 취소했다가 이번에 다소 무리하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전이었나요? 모 의원이 유출해서 또 중단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는데 광명 시흥 신도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번에 이사 대책에서 나오고 추가 확보한다라고 하고 2월 24일이었나요? 그때 광명 시흥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뭐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광명 시흥 정도는 저는 과감하게 취소를 해서 따끔한 본보기, 야 투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취소할 수도 있어라는 그 따끔한 강력한 시그널을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단 저는 오히려 약간 전화위복도 좀 생각이 되는 게 이사 대책이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 저는 안 될 거라고 봤거든요. 공공이 주도해서 대규모 서울의 도심 개발을 한다? 그런 사례도 없었고요. 지금의 우리의 LH라든지 공공의 능력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고 LH 몸집을 더 키워야 되는데 그 정도의 전문성과 투철한 직업정신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전에도 그렇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문제가 터져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사 대책 어차피 무리수를 굉장히 두었고 어차피 안 될 대책이었다면 이 기회에 그냥 방향 수정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 3기 신도시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은 실수요자, 대기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는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광명 시흥 정도는 과감하게 포기해서 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과감하게 안 할 수도 있어. 투기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사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정도를 고민할 것 같은 게 이게 공공이 주도하는데 주도하는 측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사례를 남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주도할 만한 과연 권한을 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실 거고 만약에 계획된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진다면 또다시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LH의 공공성이나 이제 그런 공정성, 투명성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훼손돼서 사실 그대로 이제 뭐 택지 분양 조성 공급 또 그리고 주택 공급까지 모두 이제 관장을 하는 이런 주무 기관으로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해체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계속 이제 논의가 될 텐데 그 부분을 이렇게 좀 그동안은 효율성 목적에서 이제 같이 묶어놨던 것인데 오히려 더 이렇게 폐해가 크다면 이제 조직적으로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도권이랑 지방 도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 아파트 중심의 신축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 공급 계획이 사실 계획만으로는 200만 원 넘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실체화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지금 굉장히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새 아파트 공급 계획들은 그 지역에 그 정도 물량을 계속 공급하는 게 적정하냐의 판단하에서 저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이제 소장님이 이런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표현으로는 뭐 좀 따끔하게 또 폐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할 거는 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제 광명시흥이 위치적으로는 서부권 주택 공급상으로 좀 괜찮은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한 10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사실 개발이 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계획된 공급 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물량이 나온 건 맞습니다만 서부권에 그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사실 지금 부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적정량을 다시 조정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도하기로 했던 서울의 뭐 역세권 지구 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LH가 계속 공공을 주장하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민간의 협업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주도 방식에서 가격이나 뭐 이제 이익 환수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조금 공공성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거를 만약에 그렇다 이 비리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공급 계획을 다 지금 흔들어 버리면 사실은 한 25년 정도부터는 뭐 공급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나 이런 것들 전면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조정이나 축소도 조금 조심스럽게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LH 땅 투기 의혹으로 굉장히 부동산 시장과 뭐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시 가격까지 발표가 되면서 또 셈법도 굉장히 좀 빨라져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또 굉장히 정신없고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저희도 상황 좀 지켜보면서 토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창무 교수, 김민만 소장, 김규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